아, 이영양제는 좀 추천하기 어렵다. 요즘 너무 핫한데 아, 가짜 약이 그렇게 많이 유통해요. 중국에서 80%까지 공정 끝냈어요. 그런데 독일로 가가지고 포장을 하죠. 독일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는 주식 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우리가 건강 지키기 위해 영양제를 참 많이 먹는데요. 과연 제대로 먹고 있을까요? 오늘 이지향 약사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이상 약국에서 상담을 해온 이지향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직접 느끼시기에도 야, 영양제 안 먹는 사람 없다. 이거 제 주위에는 네. 다 영양제 먹으려고 오는 사람, 영양제 살펴봐달라고 오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너무 많이 드셔요. 빼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 이 사람은 이만큼 먹고 저 사람은 이만큼 먹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먹는 게 종합 비타민하고 유산균 뭐 요 정도더라고요.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이게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예. 그러는 이유가 이 모든 물질에는 포지션이 있어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채우는 영양제도 필요하고 태우는 영양제도 필요해요. 채우는 거하고 태우는 건 뭡니까? 채우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기름이죠. 원료가 있어야 에너지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은 저는 딱 봐서 이 사람이 채워야 될 사람인가 태워야 될 사람인가. 몸에 물질이 많은데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우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태워요. 물질이 없어요. 요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과 체액이 없는데 뭐 비타민류 이제 활성 비타민이나 이런 거를 드셔버리잖아요. 그럼 공회전이 일어나요. 물질이 없는데 불을 질러버려서 잠을 못 자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래서 비타민류는 저는 젊은 사람들은 좀 드셔도 되는데 그게 활성 비타민이라면 미토콘드리아를 막 밟는, 엑셀을 밟는 그런 영양제라면 전 나이 드신 이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봐. 이 사람이 기운이 없으니까 다 기운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운은 냈는데 타버리면 안 되죠. 타버린다는 게 뭐냐면 간 수치가 올라가 버린다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잠을 못 자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고요. 유산균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도 우리하고 공생하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얘도 세력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균도 조건이 맞아야 살 수가 있어요. 소장에 사는 유산균 따로 있고 대장에 사는 유산균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에 월등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이라고 소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위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 소장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SI 비호증이라고 이건 전문가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스 차고 이 대장균들이 장벽을 부숴가지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막 몸 안으로 들어가서 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때 대장에 사는 유산균을 먹으면 더 힘들어져. 이런 식으로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무얼 먹어도 그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자동차를 먹어도 소화. 쇠를 먹어도 그런 것처럼 애들은 다 돼요. 근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좋으려고 먹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산균도 좀 알아보고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유산균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생균, 사균, 유산균 생성 물질, 유산균의 먹이. 정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하고.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뭐 지네 약국 오라고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몸에 대해서 먼저 알고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콘드로이친, 오메가3 뭐 이런 걸 다 먹어도 결국 중요한 건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이 아이가 공부에 아무 흥미가 없는데 과외 선생 다 갖다 붙여봐요. 애기 그냥 미쳐버려요. 똑같습니다. 음식도 못 먹는데 죽도 못 먹는데 나와볼 요령으로 이 영양제 저 영양제 다 때려 부어서 나중에 물도 못 삼키는 분들이 많아요. 물을 못 삼켜요? 물도 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30몇 킬로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혈변 보시는 분도 있고 진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흡수는 안 되고 부작용 생기고 네. 안타깝네요. 몸을 몰라서 내 몸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몸에게 질문하고 몸하고 대화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냥 막 애가 공부를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막 학원 뺑뺑이 돌리듯이 일단 먹어 막 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 개수를 좀 줄여야겠네요. 개수도 줄이고요. 네. 형태도 달라야 돼요. 알약의 형태가 아니라 액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또 순서도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이 몸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요리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은 육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수가 있듯이 내 몸에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영양제가 녹아서 흘러서 세포 속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가기 전에 오히려 염증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속에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찌꺼기를 배출하고 이 통로를 확보하고 또 이렇게 뇌 불안도를 낮추고 위 점막부터 재생을 시키려면은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뭐부터 할 것인가 천천히 들어가요. 조금 전에 그 형태 말씀하셨는데 알약 말고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요즘 액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이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돼요 그럼? 근데 액상이 점막에서 흡수되기 좋은 거죠. 우리가 결국 꼭꼭 씹는 것도 액상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밥알이 몸 안으로 흡수되진 않잖아요.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으로만 가는 거니까 액상이 가장 점막이 흡수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액상이 좀 비싸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가루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먹기 편하고 그리고 정제로 만들기 어려운 타입이 또 있어요. 또 함량의 차이도 있고 유산균도 가루가 캡슐보다는 균주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또 못 삼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젤리 타입 좀 맛있게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요. 알약의 형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형태를 취했을 때 내 몸에서 더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무조건 알약이야 이건 아니네요. 네, 다양하게 요즘 출시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러면 내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영양제 또는 이 영양제는 좀 추천하기 어렵다 이런 영양제도 있을까요? 제일 제가 추천하는 영양제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요. 네, 미네랄이 없으면 효소가 일을 못해요. 효소가 있어야 우리 몸이 대사가 돌아가요. 미네랄이 너무 중요해서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뭐 구리, 망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미네랄을 원래 물에서, 바위에서, 그러니까 지하수, 우물 또는 땅. 근데 우리가 지금 정수기 물 먹고 그리고 하우스에서 제철 아닌 과일이나 채소 많이 먹고 그러니까 땅에서 미네랄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또 수경재배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네랄은 어쩔 수 없이 제품으로 먹어야 되지 않나. 저는 미네랄은 꼭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이건 굳이 안 먹어도 된다는 거는? 알부민. 알부민이요? 요즘 알부민이 너무 핫한데 알부민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요. 간에서. 그래서 열심히 단백질 먹고 건강하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알부민을 먹는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내 몸의 효소들이 다 잘라갖고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알부민 좋다 막 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있죠. 그리고 알부민은 저 옛날에 약국 갈 때는 주사로. 이 알부민이 없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요. 복수가 찬다거나. 그래서 주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먹는 알부민은 오히려 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간 수치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더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부민이 나쁘다 이거보다 너무 알부민을 찾으러 오시니까 조금 힘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좀 구분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영양제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행이라고 다 따르지 말고 네, 몸 내 상태 몸에 봐가면서. 맞는지. 그러면 요즘 저기 뭐 영양제 광고 보시면서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과대 광고다 뭐 이렇게 느끼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렇게 이런 제품만으로 병이 낫는 그런 비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품은 도구다. 이거 완전히 환상이에요. 근데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것만 먹으면 낫습니다. 뭐 이런 하면 사기꾼이거나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보라고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제가 약학을 공부한 게 뭐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약사로 출발을 했지만 인간을 공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아픈가?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제품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물질이 아니에요, 인간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제품 광고에 현혹되면 안 돼.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제품 꼼꼼하게 보지 말고 그건 제가 볼게요. 전문가인 약사들이 보는 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드리는 거고 자신의 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봐라. 내 몸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믿을 만한 전문가. 그러면 요즘에 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는 걱정할 부분이 없을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외에서 이 허가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달라요. 그 나라에서는 허용이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첨가제도 그렇고 보존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즘은요 가짜 약이 그렇게 많이 유통이 돼요. 가짜 약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유튜브 본 적 있어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 핸드백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양제도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식약처는 좀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식약처에서 구입했다가 뭐가 잘못된 거는 반품이라든가 대처라든가 다 되잖아요. 근데 해외 직구는 그런 게 되질 않아요. 데이터도 모을 수도 없고 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중국에서 다 만들었어요. 80%까지 공정 끝냈어요. 그런데 독일로 가가지고 포장을 하죠. 그러면 독일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저희 대한민국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해외 직구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수반하겠네요.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긴 그게 영양제에서도 통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같이 먹었을 때 이게 충돌할 수 있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뭐 칼슘과 마그네슘 이런 거는 통로 경쟁을 해요. 그래요? 통로가 하나인데 서로 들어가려고. 아연, 구리 경쟁.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걱정 안 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적당히 들어가게. 그래서 너무 많을 때 통로 경쟁을 하지만 하루 2번 레귤러하게 복용했을 때 잘 들어갈 수 있게 다. 그럼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저는 너무 신경 안 쓰고 전문가들을 좀 믿어줘라. 그리고 질문해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저건 저래서 못 먹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해독을 못했다면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는 다 해독하니까 적당히 드세요. 근데 너무 안심하고 먹으려고 해도 사실 한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면 야 이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땐 질문해야죠.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리죠. 내 몸 상태에 따라 틀린 거. 예를 들어서 이농산물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혈액이 없는 분들이 드시면 간 수치를 올리거든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제품이에요. 미토콘드리아를 부스팅하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몸에 맞는지가 중요하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개가 서로 충돌하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몸에 이게 필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 게. 그럼 세 개를 한꺼번에 먹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죠. 원래 식품이라는 게 밥상에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건강식품, 혼합 음료, 결국엔 다 음식 기반이잖아요. 음식 드실 때 생선, 김치찌개, 국 다 같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준인가는 봐야 돼.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체하고 어떤 사람은 설사하고 그 음식이 잘못됐나요? 그거는 내 몸 상태. 이 음식을 먹고 설사를 했다. 내 몸이 이 음식을 적으로 인식하는구나. 과민성 대장 증상.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이 음식을 먹고 체했다. 위장 운동이 움직이질 않는구나. 내 부교감신경이 약해져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먹어도 되는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정말 먹어야 되는지를 고민해라. 그러네요. 혹시 너무 장기간 섭취하면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도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환자 봤어요. 비타민 D가 수치가 낮았대요. 자, 그래서 비타민 D 5,000을 몇 년을 드신 거예요. 5천이면 꽤 고함량이죠. 그래서 이 고칼슘 혈증이 오신 거죠. 고칼슘 혈증이요? 네, 그럼 몸이 굳어요. 칼슘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네, 칼슘은 딱딱하잖아요. 조개 껍데기처럼. 석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서 그럴 네, 너무 오래 드신 거예요. 이제 수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려놓으면은 그냥 단위를 낮춰서 유지하면 되는데 그냥 한 번 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처방전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일단 끊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받은 몸은 회복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영양제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광고를 많이 하는 걸 골라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약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저는 보세요? 근본을 봐요. 근본이요? 네, 예를 들어서 광고는 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는 먹고 사는 집이니까 많이 그렇죠. 팔아야 예. 되니까. 네. 근데 광고나 마케팅이 모든 걸 담질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콘드로이친이라는 물질은요, 예. 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황을 포함한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이루는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콘드로이친보다는 MSM을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MSM이 황이에요. 황이 우리 몸의 결합 조직, 머리카락도 결합 조직이잖아요. 피부도 결합 조직. 또 이 황이 있으면 글루타치온의 원료 물질이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황 하나를 먹으면 글루타치온 안 먹어도 되고 콘드로이친 안 먹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좀 더 근본적인 거는 무엇일까? 근데 또 MSM이 그러면 누구나 다 먹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결합 조직이라는 건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리고 있는 차를 만들거나 복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사람은 황을 먹잖아요. 그럼 예.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열이 확 나버려요. 그래서 순서도 필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게 효율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살펴봐요.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을 가라앉혀줄 사람은 그것에 집중을 하고요. 예. 또 이제 림프하고 간, 이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을 하거든요. 예. 독소를 막 잘게 분해해요. 간에는 공장이 크게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찌꺼기가 많은데 예. 영양제 때려 넣으면 그것도 찌꺼기가 돼요. 그래서 간의 해독 능력을 키워줄 사람인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쪽에 영양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균형이 깨졌는가를 좀 보면서. 근데 뭐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의 선생님처럼 진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환자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품을 드시고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환자를 이해할 때도 많아요. 근데 보통 약국 가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예를 들어 뭐 영양제 뭐 주세요 해서 뭘로 드릴까요 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주세요, 이런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면 감사하죠. 적어주세요. 딱 찍어서. 네, 적어주세요. 그러면 사실 애매할 때는 역시 많이 찾는 걸 구입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오래전부터 찾았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수하는 영양제들. 근데 이 모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행했다 사라지고 유행했다, 그래서 사라지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 제품 말고 그냥 옛날부터 아직도 살아있는 제품은 진짜 이유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양제는 어느 시간에 먹어라, 뭐 식전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일단 무조건 먹어라. 무조건 먹어라?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유산균은 아침 식전에 먹어라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근데 그것도 그냥 루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약간 한 그런 영향도 있어요. 물론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담즙이 있을 때 용이하니까 식후에 먹는 게 맞아요. 좀 세분해 볼게요. 아침 식전에 유산균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배변에 용이하겠죠. 그런데 저녁에 유산균을 먹으면 숙면에 용이해요. 그거 하루 2번 먹어야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따지고 먹으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편한 시간 드세요 이러는 편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 있잖아요. 네. 에너지를 부스팅, 태우는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건 오전에 먹으면 활력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저녁에 먹어도 잘 자요. 근데 혈액이 없으신 분들, 뭐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 B군을 저녁에 먹으면 밤을 꼴딱 새요 또.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또 뭐 콜라겐 같은 경우도 잘 때 우리를 재생시킬 거 아니에요. 예. 피부나 뭐 결합 조직. 콜라겐은 뭐 저녁에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저녁에 먹어야지 하다가 못 먹으면 아침에라도 먹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복약 수능도를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규칙만 해야지.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보니까 시계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약 먹나? 하루 종일 타이머 맞춰놓고. 그건 절대 좋지 않아요. 대충이라기보다 조금 여유 있게. 예,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좀 손해도 좀 보고 가는 여유? 근데 그 유산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속이 차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한 이후에 먹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게 안 잊어버려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네, 원래 그러니까 식후 30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예.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후 30분에 드세요 막 이랬거든요. 예. 그게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하루 3번 드세요. 근데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인간은 리듬을 잃은 순간 질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균형이 깨지잖아요. 저도 제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루틴은 너무 중요한데 중독과 몰입도 사실 도파민의 작용인데, 몰입은 굉장히 생산성이 있지만 중독은 해치잖아요. 루틴은 너무 좋지만 강박이 돼버리면 또 질병으로 가. 몰입이냐 중독이냐, 루틴이냐 강박이냐, 이 섬세한 차이.
그럼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 영양제로는 채울 수 없는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 뭐 있을까요? 많죠. 예. 밥상이요. 밥상으로? 예. 어떻게 제가 아무리 밥을 못해도 밥 먹어요. 이 사과에서 비타민 C가 많다고 하지만 네. 내가 먹는 알약 비타민 C하고 사과의 비타민 C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 햇볕과 예.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전기라고 하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미네랄하고 알약으로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아무리 때려 넣는다 한들 예. 바다의 미네랄 흉내를 못 내죠. 음식이 가장 기본이고 안 될 때 저처럼. 전 안 됩니다.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저한테. 넌 애들 왜 밥을 안 해주고 영양제만 먹이냐? 그래서 제가 영양제라도 먹여서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선 식사 잘하고 부족한 거는 약으로 보충. 네, 약이 아니라 영양제로 보충하고 너무 아프실 때는 병원 가셔서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또 진단 받으시고. 그러면 영양제에 너무 과잉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를 봐라. 아니, 저는 영양제 먹고요. 네.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이 내 생명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되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나를 위로하는 힘. 그래야 길이 막히지 않고 흐르거든요. 결국 에너지라는 것은 흘러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될 때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거지 막히면 그리고 저항하면 흐르지 못해요.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터지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되고 몸도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없으면 마르게 되고 그러면 열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품은 도구로서 쓰는 것. 약은 도구다. 뭐 저처럼 음식을 잘 못할 때 영양제도 좀 드시고 저도 바쁘잖아요.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상담을 네.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 차트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밥할 시간이 아, 그 말씀이셨군요. 아, 예, 예. 밥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게 다 아파요. 손발 차다, 머리카락 빠진다,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잠이 잘 안 온다.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을 살펴봤더니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도 왜 내 몸은 좋아지지 않는 걸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도 이지양 약사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약국에서 상담을 해온 이지양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건강검진을 하면 수치는 다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몸은 이렇게 편하지 못하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걸까?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 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몸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균형이 깨졌다. 그러니까 좌표를 다시 찍고 가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다.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막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 이 몸뚱아리 싫어. 이게 아니라 예. 피곤하다는 것은 내 몸 안에 미토콘트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있구나. 요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왜 내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찌지? 내 몸에 하수도, 예. 림프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요렇게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 몸이 싫어.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신호를 보내줘서 나에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요렇게 보시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해요. 근데 약사님은 전문가니까 그런 거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훈련을 해야 100살까지 롱런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안 나올 때가 좋은 때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바닷속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일각밖에 없잖아요. 이 산이 바다 위로 탁 떠오르면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하고 당뇨하고 천지 차이예요.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의사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다시 오셔라 이러지만 당뇨 딱 진단 받으면 약 먹으라고 그래요. 천지 차이예요. 약을 먹으면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겸손하게 수용하시고 빨리 균형을 찾으시고 이 신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병원에서 혈액 수치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의사들이 다루지만요. 그게 아닌 것들은 저희 약사들이, 왜냐하면 약사들은 동네에서 가장 문턱이 낮잖아요. 하루에 100명 이상의 크고 작은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아마 약사들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증상에 따라서 나름 대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쥐가 난다 그러면 마그네슘 먹고, 네. 기력이 딸린다 그러면 뭐 종합 비타민을 네. 먹는다든지, 손발이 차면 뭐 보약 먹고. 네. 근데 이런 게 다 단일한 증상이 아니라 연결된 걸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질문이 좋네요. 쥐가 난다? 피곤하고 손발 차고. 다 이게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일단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얼 먹고 사는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4개예요. 첫 번째로 음식 먹어야 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영양소 먹어야 돼요. 두 번째 물 먹어야 돼. 세 번째 산소 먹어야 돼. 네 번째 사랑 먹어요. 아, 사랑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위에서 딱 호르몬을 지배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내 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호르몬이 바뀌어요. 이 세포들은 호르몬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받느냐에 따라 아 내가 지금 잘 땐가? 아 내가 지금 내 몸을 복구할 땐가?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뇌가 시키는 대로 세포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쥐가 난다. 자, 이것은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이해를 합니다. 심장은요. 혈액이 온몸을 돌 수 있도록 하루 종일 혈액을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돼. 심장으로 혈액이.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나갔어요. 혈액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소비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죽잖아요. 쥐어 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쥐예요. 죽는 게 나아요? 쥐나는 게 나아요? 쥐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나를 쥐어 짜서 쥐가 온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쥐가 나는 건데 쥐가 나서 죽겠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럼 그게 마그네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그네슘으로 해결되는 분들은 혈액이 많은 청년들. 청년들은요, 혈액은 있는데 지나치게 긴장해서 어떤 수축. 그래서 뭐 눈밑이 다르르 떨리기도 하고 뭐 쥐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청년들은 하루 푹 자고 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마그네슘제 한두 병 먹으면 또 사라지기도 해요. 혈액량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뼈, 골수에서 공장 돌려가지고 만드는데 제 나이 되면 갱년기잖아요. 혈액이 적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달달달 떨린다, 쥐난다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너무 과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노동을 구분을 못해요. 운동은 돈 내고 하고 노동은 돈 받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이나 노동이나 똑같아요. 에너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쥐가 나니? 근데 운동 열심히 해서 쥐 났다. 내가 가진 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달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절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는 자극이잖아요. 근육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쉴 때 혈액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느라 혈액을 다 썼어요. 쉴 때 근육 만들 혈액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염증만 생겨요. 이럴 때는 좀 혈액 부족을 의심해 봐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주 많죠. 일단 손발 차다, 머리카락 빠진다, 발바닥 갈라진다, 손톱이 부서진다, 눈이 건조하다, 소화가 안 된다, 추웠다 더웠다 한다, 입이 마른다, 머리가 아프다, 잠이 잘 안 온다. 다 혈액 부족. 저는 몸이 굉장히 이게 찬 편이라서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입이 잘 마르거든요, 입술이. 저 같은 경우도 혈액이 부족한 쪽이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혈액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혈액 부족, 체액 부족. 우리 몸에 있는 물, 체액 중에 일부가 혈액. 결국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 좀 마셔야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물만 먹어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내 몸속에 미네랄이 많아야 이 물을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H2O만 먹으면 물을 잡을 물질들이 없고 또 물을 저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물을 좀 안 먹어도 물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결합 조직 거기에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진피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골 조직.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장할 능력도 없고 물을 제대로 먹지도 않는다. 그럼 탈수 상황은 세포로 치면은 굉장히 위급 상황이거든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버려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난다도 체액 부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결핍도 있지만 심리적 결핍과 몸의 문제가 결합이 되면 증폭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각종 뭐 이상 증상, 손발 찬 거부터 시작해서 그 대부분이 몸에서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데 꼭 써야 될 때만 쓸 수 있도록 뇌가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손발 찬 것이 생존하고 크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안 보내버리니까 손발 차지는 거고, 머리카락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거예요. 손발톱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도 건조하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정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받은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은 관심이다. 그리고 그건 질문이다. 사실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도 질문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처음 연애할 때는 오빠는 어디 살아? 오빠 뭐 좋아해? 뭐 좋아해? 하니까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다 안다 하는 순간 내 맘대로 하다가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다,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건강에서 멀어져요. 나랑 연애하듯이 너는 왜 그래? 지금 힘들어? 뭐가 부족해? 내가 뭐 해줄까?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너는 왜 이렇게 살쪘냐? 너는 왜 이렇게 소화도 못 시키냐? 아유, 네 친구들은 다 걸어다니는데 넌 왜 무릎이 아파서 걷도 못하냐? 그러면 치유 에너지가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라는 게 우리가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혈액이 부족하다면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혈액 안에 적혈구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적혈구라는 자동차가 산소를 운반해요. 아무리 우리가 산소를 들여 마셔도 적혈구가 부족하면은 산소가 세포까지 못 가요. 근데 세포 안에는 미토콘트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에너지 발전소가 멈추면 우리는 죽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이 미토콘트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는 산소가 없으면 돌질 않아요. 그래서 미토콘트리아의 산소 전달자가 혈액인데요. 그 혈액 속에 적혈구, 이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저도 이런 공부하기 전에는 빈혈 환자만 제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빈혈은 뭐냐면 적혈구 한 방울의 질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혈허예요. 빈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일 씨가 부산 가려고 할 때 좋은 기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 갈 만큼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거, 빈혈은 아닌데 혈액량이 부족한 혈허, 이 환자를 너무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의 양이 그렇죠. 부족하더라. 네. 아까 말한 혈기 왕성하지 않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너무 갓생을 하려고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맞아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혈액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 아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 상담할 때 당신이 만들 수 있는 혈액량하고 쓸 수 있는 혈액량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너무 달리지 말아라. 갱년기다. 남자 갱년기, 여자 갱년기, 혈액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러면 욕심내지 말아요. 우리가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혈액순환 개선제 있잖아요. 은행나무 추출한 거. 그거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팔아봤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잠이 안 왔다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사람, 반품 들어오기도 하고. 혈액이 없는데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공회전이 일어나요. 기름이 없는데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타는 격이에요. 우리는 항상 제품을 살 때 좋은 것만 보고 사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는 거죠. 철분약 먹지 아니면 뭐 고기 사 먹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밖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아니, 그렇다라기보다요. 음식이 주는 힘이 있고 제품이 주는 힘이 있는데 철분제도 빈혈일 경우에는요. 의료보험으로 처방이 나와요. 그거는 적혈구라는 자동차의 본체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본체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뭐 바퀴도 있어야 되고 뭐 유리창도 있어야 되듯이 적혈구가 제대로 흐르려면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그림 찾아보면은 적혈구의 모양이 도너츠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그래야 세포 속으로 산소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적혈구를 유연하게 하는 거를 뭐 오메가3, 오메가6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단순히 빈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소고기를 사서 먹으면 좋은데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단백질에는 질소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근육으로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렇죠. 근육은 되잖아요. 근데 고기를 한정없이 많이 먹잖아요. 근육도 없고. 그러면은 이 고기를 다 분해를 해야 돼서 질소, 독소가 몸에 쌓여요. 고기로는 다 해결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고기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매 끼니마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단백질들 먹기는 먹어야 되지만 고기에 함께 들어오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선도 먹고 또 식물성 단백질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부족하다면 일단은요, 물이 제일 좋아요. 근데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을 잘 끌어다니는 미네랄이기 때문이에요. 소금만 먹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음식의 육수처럼. 육수 하나 잘 해놓으면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고 된장찌개 끓여도 맛있고 그런 것처럼 내 몸에 소금이 적절하게 있으면 물을 싹 끌어다녀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모든 물질 이동이 가능해요. 어쨌든 세포까지 뭔가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액이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리고 위에 혈장. 이 혈장은 영양소예요. 뭐 아미노산, 뭐 알부민 요즘 핫하잖아요. 미네랄, 뭐 여러 가지 지방산 이런 영양성. 우리 몸의 혈관이 지구 2바퀴 반이래요. 60조 개의 세포가 그 많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싹 흡수를 할 물이 많이 필요한데 혈관 안에 물을 잡아놓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혈관은 항상 0.9%의 소금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혈액이 흘러요. 근데 그 소금 양을 어떻게 맞춰요? 일단은요, 소변을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을 맞춰야 돼요. 자, 내가 너무 싱겁게 먹죠. 근데 혈액은 0.9%여야 돼요. 싱겁게 먹으면 물 빼야겠어요? 안 빼야겠어요? 빼야겠죠. 그 소변을 많이 보면서 혈액량이 줄어버려요. 자, 근데 내가 너무 짜게 먹어요. 혈액은 0.9%여야 되죠. 그럼 물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물을 먹으라고 갈증한 신호가 오잖아요. 내 몸이 살려고 물 먹으라고 해요. 짜게 먹으면. 혈액의 0.9% 농도 맞춰야 돼. 가끔 상담하다가 할머니들한테 이 약 드실 때 물 많이 드세요? 물 안 먹어. 이래요. 물 드셔야 된다니까. 오줌 싸싸서 죽겠어. 몸에 미네랄이 없으니까 저염식하고 하니까 물 먹으면 계속 소변으로. 투명한 소변으로. 근데 사람마다 사실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어떻게 6 알아요? 내지 8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더운 여름날에는 땀으로 나가니까 또 안 나가기도 하고. 근데 땀으로 열을 빼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운 날에 땀 많이 흘리면 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수하지 않도록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도 나가고 좋은 물질도 재흡수하려면 6 내지 8회 정도. 그리고 소변 색깔이 너무 하얗면은 안 돼요. 약간 연노란색? 야간요, 빛요, 절박요. 밤에 소변 보는 것도 신호거든요. 에너지가 떨어졌다. 과로하고 있다. 왜냐면 신장에서 소변을 농축하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낮에 다 써버렸어. 운동하는데 쓰고 막 커피 마시는데 흥청망청 써버리면 밤에 농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다가 계속 화장실 가야 돼. 근데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말 많이 하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는 소금 필요하다. 저염식도 안 좋고 고염식도 안 좋다. 적당한 내 몸에 맞는 소금을 찾자.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땀으로 소금기가 많이 빠지니까 좀 더 먹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이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어버리 혈압 오르니까 좀 덜 먹어야 되고 자신의 몸에 맞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 소금이 나쁜 게 아니다. 저염식이 좋은 게 절대 아니다. 짜게 먹는 것이 나쁘다라고 너무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난 세월이 길었어요. 그랬더니 탈수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은 다시 소금을 드시는 추세예요. 그럼 저염식을 하면 특히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소화 안 되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그러니까 혈액이 충분해야 소화액이 나와요. 밥 한 끼 먹을 때 9리터가 필요하대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몸에 갖고 있던 물이 나오면. 그랬다가 싹 재흡수돼요. 그냥 우리 몰라요. 근데 몸에 물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소화액이.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특히 소화에 있어서 핵심은 위잖아요, 위. 그렇죠. 위가 맷돌처럼 음식을 다 갈잖아요. 갈 때 필요한 게 위산이거든요. 위산이요, HCl이에요, 염산. 수소하고 염소. 자, HCl에서 H는 물에서 왔어요, H2O. Cl은 어디서 와요? 소금에서 와요. 소금 없으면 위산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중탄산, 소금이 있어야 췌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이 만들어져요. 소금도 사실 종류가 꽤 여러 가지잖아요. 관계 없습니까? 일단은 좀 소금을 먹어라.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 서너 개 있을 때 사람들이 선택을 잘한대요. 너무 막 10개씩 있으면 선택을 포기한대요. 손해보기 싫어서. 제대로 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소금 따지지 말고 저는 일단 드셔라. 집에 간장도 있고 선물 받은 소금도 있고. 근데 이제 정제염, 맛소금 이런 거는 비추해요. 이제 천일염이나 간장이나 된장이나 다 소금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국 끓여서 먹어라. 국물 먹어라. 근데 이제 짬뽕 국물이나 마라탕 국물이나 곱창 국물은 안 좋아해요.
질이라고 하죠. 콩나물국, 미역국 뭐 이런 맑은 국 드시라고. 예전에는 건강 챙긴다면서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 안 드시는 분들 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를 사더라니까요. 그래서 국 드시라고 했더니 약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물을 다 먹기 위해서는 밥을 말아서 먹는 거. 아, 그건 비추예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씹어야 예. 교감신경이 안정돼요. 씹는 행위가 인간에게 굉장히 위로를 줘요. 호랑이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씹고 있으면 잡아먹히잖아요. 예. 호랑이가 갔을 때 우리는 뭔가를 찝고 뜯고 맛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이럴 때 씹으면 예. 그리고 꼭꼭 씹어야 입에서 효소가 위가 할 일, 장이 할 일을 좀 도와줘요. 위나 장한테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리고 씹을 때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오고 이런 예. 침들이 살균 작용도 하고 많이 도와줘요. 여기서 전처리 한번 해주면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제일 환자들한테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안전해. 괜찮아요. 몸은 당신을 살리려고 해요. 암조차도 내 몸이 산소 없이도 살 수 있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안이 딱 사라지면서 뇌에서 호르몬을 바꿔요. 그래서 뇌에서 나를 미워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나쁜 호르몬을 막 살아남기 위해서 이 미운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노르에피네프린, 글루타민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건 생각인데 생각은 죽은 사람만 안 해요. 산 사람은 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면 생각이 잡초처럼 자라나서 그 막 정글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잡초가 어디서 날라오나 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나 하고 환자분들을 살펴봤더니 불안해. 사랑받지 못해서 굶어 죽을까 봐. 못 먹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집단에서 버려질까 봐. 그러니까 외로움도 큰 불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 하는 거네요. 다스린다, 그거는 너무 막 훌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런가요? 않아요? 다스린다라는 표현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요. 어떤 환자분들에게 표현이죠? 예. 느껴라 이렇게 많이 표현. 자기 마음을 느껴라. 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평가해요. 이런 못난 놈, 네가 지금 여기서 불안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감정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데 예.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감정이 너무 커지면 뇌가 흔들려요. 모든 건 균형인 것 같아요. 예. 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몸에다 대고 짜증을 내냐 이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의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약사한테 가서 고쳐. 인간이 그렇게 비루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자르고 꼬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그런 비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정말 깊은 존재이고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치유한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랑해라. 당신이 사랑하고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질병이다. 이 말을 많이 하면은 저보고 교주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전혀. 예. 전혀 교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 이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일을 좀 오래 해서 잘난 체를 좀 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저는 제 세계를 만들어서 제가 배운 걸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저한테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주고. 그래 살만한 세상 아닌가요? 예.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진 사례를 직접 보십니까? 매일 보고 많이 보고 항상 보고 시작하는 약들은 맞는데 끝나는 약들이 없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아프다. 먹는 약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연관을 못 시켜요. 제가 잔소리하는 약 중에 가 있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독이에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 때를 느끼는 때가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날 때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고 있나 싶어서 좀 서글플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약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이지향 약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약국에서 상담을 해온 이지향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 경력의 내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병원도 예전보다 자주 가게 되고 아무래도 약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아프다. 약이 늘어만 간다. 예. 이런 분도 오고 병원에선 이상이 하나도 없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죠? 이런 분도 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범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유를
했거든요.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면역세포들이 보내는 신호이구나. 예. 이걸 알아차려서 내 몸의 신호를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균형을 맞춰준다면 질병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약을 한번 시작하면 엔딩 포인트를 못 찾아요. 엔딩 포인트를 못 찾고 계속 드시다 보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약들은 맞는데 끝나는 약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약사로서 엔딩 포인트를 찾아드리고 싶은 거죠. 이 약이 지금 쓰임을 다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몸에서 떠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만 이렇게. 먹어라? 네. 제가 근데 그만 먹어라 할 수는 없고요. 의사의 진단 하에 네. 저는 약사니까 이 약이 지금 환자분의 몸에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같이 고민해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약을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쉽지 않은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일단 제 말에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50대 중반 갱년기. 그럼 아파야 되잖아요. 잠도 못 자야 되고 땀도 나야 되고. 없어요, 그게. 아니 어쩐지 안색이 참 좋으세요. 여하튼 제가 제 삶으로 예. 그거를 보여드려야 말에도 힘이 있고 하긴. 환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정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병은 없으니까. 워낙 옆에서 뵙기에도 이분은 정말 건강하시구나 하는 느낌이 확 납니다. 내가 살면서 불편해진 게 있다면 그건 신호다. 질병이 아니라. 발만 관리하면 약 안 먹어도 덜 먹어도 된다? 그렇죠. 약은 도구일 뿐이죠.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도구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진 사례를 직접 보십니까? 매일 보고 보세요. 많이 보고 항상 보고 너무 안타깝고 영일 씨가 지금 질문하는 약이라는 것의 범주가 전문의약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주로 사람들이 치료 효과를 보는 건 전문의약품이죠. 그렇죠. 예.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식품이 예. 있는데 치료제로는 이제 전문의약품이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세포 입장에서 보면 전문의약품이 약일까요? 독일까요? 음식일까요? 뭐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적어도 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몸 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전문의약품. 그렇죠. 이것은 해독해야 될 대상이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독이에요. 해독이잖아요. 대사가 일어나서 역할이 끝난 약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에너지와 혈액이 쓰여요. 즉 자원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 잠을 자는 게 중요할까요?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뭐 나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해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술을 해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술이 독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몸속에 혈액과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자원이 다 쏠리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들이나 결합 쪽이 자원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막 쌓아요. 배만 볼록 나와요. 거미형 체형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봤더니 통증이더라고요. 통증. 인간에게 통증은 사실 운명이에요. 네.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멈춰서 나를 복구하고 가요. 마치 자동차의 노란불처럼.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 나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먹고 사니즘 때문에 그거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통제를 다양한 이유로 먹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약국이 안 될 거예요. 두통, 치통, 생리통, 어깨통, 무릎통 다양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데 이 진통제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신장으로 배설되는 진통제가 많이 있고 네. 나머지는 간으로 배설되는데 그거는 타이땡땡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진통제인데 이 진통제가 통증은 없애줘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물질을 차단하니까. 근데 이 일이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그럼 우리 몸으로는 또 비상이에요. 체액이 부족하면 뭐가 안 되냐면 뇌에 체액이 부족하면 뇌사가 오잖아요. 저혈압이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또 나와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버려요. 진통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신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또 이걸 차단을 해버리니까 통증은 없는데 위 점막이 얇아져요. 속이 쓰려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드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신장이 안 좋아질 거고 위장이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위장약이 첨가돼야 될 거고 혈압이 또 오르니까 혈압약이 첨가돼야 될 거고
또 쓰리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쓰리고요? 고혈압, 고지혈, 아. 고혈당. 아. 이게 세 개가 대사질환, 여기다 통풍까지. 그러면 또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냐, 고지혈이 오고 당뇨가 결국에는 한 10년쯤 되면 다 만나버려요. 지방간까지. 그래서 약이 이만큼 들어나요. 야,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 찾는 분들은 정신이 번쩍 드시겠는데요? 혈기왕성할 때는 예. 진통제에 들어가도 이걸 해독한다 하잖아요. 예. 해독해요. 술 들어가도 예. 해독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쯤 영일 씨나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쵸. 몸이 알아요. 술 못 먹어 이제. 예, 아침에 너무 힘들고 예. 진통제 먹으면 이제 속 쓰려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조금 늦는다는 거죠. 이미 너무 노출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몸이 이미 느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간 상태군요. 그렇죠. 몸이 하다 안 될 때 SOS를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시점에 진통제를 계속 찾는다. 여성들 같은 경우 나는 생리 때만 되면 진통제가 있다. 나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두통이 있다.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쓰린다. 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패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생리통이 심해. 나는 원래 두통이 있어. 나는 원래 그래. 그 원래에 가두지 말고 내 몸이 이 신호를 왜 주기적으로 보내지? 내가 어떤 균형이 깨졌지? 이걸 알아차리셔서 빨리 균형을 찾으면 생로사할 수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참아볼까요? 진통제 빼고? 아니요, 전 그것도 예. 옳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참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지. 아, 해결을? 해결. 왜 그럴까? 저는 항상 질문이 저를 성장시켰거든요. 왜 환자들은 계속 약을 먹어도 아플까? 왜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올까? 그런 것처럼 내 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두통이 오지?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가서 원인을 찾아봐야죠. 병원에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전문가도 있잖아요. 이런 전문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이것 때문이구나. 그걸 채우셔야 돼요. 좋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직접 먹는 약들 중에서 이 약은 먹을 때 꼭 좀 주의해라. 이런 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처방 많이 나오는 게 항생제예요. 항생제. 네. 항생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엄청 길어졌잖아요. 예. 항생제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걸요? 근데 이 항생제가 정말 안 좋은 게 예. 공생을 깨트려요. 영일 씨의 몸이 예. 영일 씨 거예요? 제 거죠, 그럼. 이 몸은 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네. 이 몸이 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어요. 세포 외 공생, 그리고 세포 내 공생. 이 두 가지 공생을 하는데 뭐냐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일까요? 몸 아닐까요? 그건 몸 아니죠. 몸 밖이에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혈액이 흐르질 않아요. 음식이 흘러요. 그러니까 진짜 몸 안은 간, 신, 비, 폐, 신, 오장이 들어요. 혈액이 흐르는 거. 근데 입에서 항문까지 해서 피가 나오면 우리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이다. 몸 밖인데 몸 밖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장 속에. 근데 이 미생물들하고 우리하고 공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을 미생물도 같이 먹고 내 세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쉐어해줘. 그래서 이 미생물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려고 먹었는데 이 미생물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것까지. 네. 그래서 항생제를 내가 처방을 받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항생제를 꼭 먹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가 불안이 많잖아요. 근데 예. 의사들도 불안이 많아요. 혹시 감기로 인해서 폐렴이 갈까봐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의사하고 소통을 잘해서 내가 항생제를 먹는다면 며칠간 먹어야 되냐, 꼭 먹어야 되냐. 그러면 항생제의 처방이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보면 환자가 먼저 항생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예, 아직도 항생제가 좋다. 옛날 어르신들은 마이신. 예. 마이신 주세요. 예, 예. 아직도 약국에 와서 마이신 주세요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드실 때는 드시고 나서 반드시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을 해줘야 돼요. 가지고 계신 유산균도 좀 드셔주시고 식습관도 좀 좋게 해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또 안 걸려요. 근데 항생제만 드시고 그냥 원래대로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이 장 상태를 복원을 안 해놓으면 얘네들이 우리한테 좋은 거를 못 주고 그러다 보면 장하고 우리 몸하고 경계가 뚫려서 나쁜 게 들어가서 네.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흔하게 먹는데 경각심 없이 드시지 않나.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항생제를 많이 먹어도 그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 분도 많던데. 같이 동시에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생제를 이기는 유산균은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떼든가 이렇게 좀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되고, 또 제가 많이 잔소리하는 약 중에 제산제가 있어요. 제산제. 네. 우리 몸은 효소들이 일을 해줘야 돼요. 이 효소들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미네랄이에요. 근데 이 미네랄이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위산이 있어야 돼. 이온화가 되려면 위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술 드시고 속 쓰리다고 빨아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속이 막 쓰리면 처방받아서 먹는 제산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산제는 속은 안 쓰리게 해요. 산을 차단하니까. 근데 산이 없으니까 미네랄 흡수가 안 돼. 효소들이 일을 점점 못해.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 대사가 떨어져요. 대사가 떨어지면 대사성 질환이 되는 거고, 미네랄의 대표적인 게 칼슘이잖아요. 칼슘 흡수가 안 되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산제가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왜? 위산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네랄의 흡수도 도와주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균도 죽여요. 강한 염산이니까. 근데 제산, 염산이 없다? 코로 음식으로 들어오는 나쁜 균을 못 없애요. 그럼 생태계가 교란이 돼요. 나쁜 균으로. 그래서 제산제 오래 드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기도 잘 걸리고 대상포주도 잘 걸리고, 그 자기가 먹는 약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연관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위장약은 위장약대로 먹으면서 유산균 찾고 보약 찾고 골다공증 약 찾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제산제 먹지 말아요? 그건 안 돼요. 제산제가 없었더라면 위가 또 구멍이 나겠죠. 그러면 급한 불은 제산제로 끄되, 도대체 내가 왜 속이 쓰린가? 원래 속 쓰릴 정도로 유산이 나왔으면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신호잖아요. 유벽이 얇아졌다라는 신호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그걸 찾아서 균형을 잡아줘야죠. 근본적으로. 근데 약을 우리는 당연히 물로 이렇게 같이 섭취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물로 먹은 다음에 바로 커피를 들이키세요. 그러면 사실 커피로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카페인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카페인이 약에 들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꽤 많은 약에. 특히 콧물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종합감기약에 카페인 들어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아시잖아요. 교감신경 흥분시켜가지고 심장 두근거리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콧물약 먹고 카페인 먹고 심장 두근거려서 응급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잠 한숨도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카페인은 안 돼요. 그리고 카페인이 미네랄을 흡착해가지고 또 농개처럼 확 빠져요. 껴안고. 좀 그 약이 어떤 약은 되고 어떤 약은 안 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안 먹는다 해버리면 되지. 아니,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많죠. 또 커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커피 때문에 진짜 제가 먹고 삽니다. 그 정도예요? 네, 커피 마셔서 생기는 질환이 너무 많아요. 불면, 공황장애, 피부 건조증. 아유, 너무 많아요. 약사님 커피 안 드세요? 먹는데요. 어쩌다 한번 먹어요. 오늘 같은 날. 기호식품으로 먹어요. 피곤할 때? 아니요,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오늘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감신경 흥분시킨다는 게 뭐냐면 뇌를 각성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릿또릿해야 좋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지 매일 습관적으로 먹진 않아요. 뭐든지 도구, 술도 한 잔씩 한다니까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서 기분 좋을 때만 먹어요. 슬프고 힘들 때는 잘 안 먹어요. 그때는 내 몸이 술을 해독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내 건강을 해치니까. 에너지 드링크는 안 드세요? 절대 안 먹죠. 아니,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각성이 필요할 때는 커피보다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 드링크는 수명 단축이라고 생각하시죠. 교감신경 흥분이잖아요. 대사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은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몸은 낡은 세포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DNA 복제를 해야 돼요. 근데 DNA를 젊어서 100장 복제하면 프린터 잉크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겠네요. 젊어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막 달려요. 남은 생이 건강할까요?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병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로 약을 섭취하는 건 최악이겠네요? 최악이죠. 간절하게 단명하겠다는 염원? 질병의 대부분은 교감신경 흥분 때문에 와요.
달리고 있는 차를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의 대부분은 교감신경을 가라앉혀야 멈춰야 치료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다 에너지 드링크를 넣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먹을 때 자양강장제를 같이 사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럼 뭐 에너지 드링크도 괜찮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먹는 사람도 함량이 있거든요. 훨씬 높고요. 예. 제가 시골 살 때 예.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예. 시골 어른들이 진짜 무릎 많이 아프잖아요. 시골에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자양강장제 사고 예. 그다음에 판땡 이런 거를 또 사요. 근데 판콜에도 카페인 들었단 말이에요. 바카스에도 들었고 예. 그걸 딱 타요. 그리고 먹어요. 그럼 힘이 탁 나요. 또 막 농사일을 하는데 예. 그러면 무릎을 복구할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에너지를 분배해서 써요. 중요 순서대로 써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에너지를 보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에너지를 못 줘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몸을 가진 주인이 난 지금 일을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 자연강장제 먹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일하는 쪽으로 다 혈액이 가버리면 복구할 건 없는 거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통증 때문에도 못 자는데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을 해독하느라 혈액이 다 쓰여져서 내 몸을 복구할 혈액이 없는 거예요. 입은 또 말라요. 혈액이 없으니까 논바닥 쫙쫙 갈라지듯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약국 갈 때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꼭 식사하시고 드세요. 이 말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애미 맛도 모른다고. 약 먹으려고 한 숟갈 뜬다고. 입이 쓰다고. 입이 소태라.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돼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존. 생존을 위해서 뇌에서 밸브를 조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막 운동을 많이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 혈액이 없죠. 머리가 빠져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서 머리칼 영양제를 또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생식할 혈액은 없는 거예요. 생존할 혈액만 있지. 그러면 생리가 안 와버려요. 생리가 잘 흐르게 해야 되는데 생리 불순인데 그냥 시원간하기를 해요. 뭔가 생명을 탄생한다는 것도 혈액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내용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이 나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시면 돼요. 근데 신호도 이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신경세포도 가늘고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두툼하면은 좀 무딘 거예요. 예. 어쨌든 약을 먹고 뭔가 평소 나같지 않다 그러면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약사님 속이 쓰려서 처방약을 먹었는데 변비가 와요. 약사님 콧물약을 먹었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요. 그런 식으로 좋으려고 먹었는데 잠이 안 온다고. 이런 것들이 다 신호예요. 뭔가 균형이 깨졌다. 근데 항상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그런 부작용 같은 게 느껴져도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착한 염증 반응을 명현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낡은 세포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 세포들은 살기 위해서 급한 것부터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일 씨는 집이 늘 깨끗한가요? 저는 사실 집사람이 지저분한 걸 싫어해서 매우 깨끗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몰아서 치워요. 제 삶에 중요한 것부터 하고 더러운 거는 주말에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몸도 똑같아요. 중요한 거 먹고 사니즘 고민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조금 힘이 없으면은 몰아놓은 것들 있는데 어떤 약을 먹거나 제품을 먹으면 힘이 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청소 좀 해야겠다. 그러면은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염증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지려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바빠서 쓰레기를 놓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봤더니 거기가 막 썩어 있어. 나쁜 염증이잖아요. 이게 착한 염증인지 나쁜 염증인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뭔가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항상 뭐 물어볼 전문가가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휴대폰 요즘 AI 기능 다 되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다 믿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도 AI 활용하는데요. 얘가 어머니 말 많이 해요. 내가 이거 약이야. 약 이름이라고. 죄송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판별할 수 있지만 환자분들은 모르잖아요. 또 AI 잘못된 정보 저한테 질문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훨씬 좋아지긴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좀 알고 오시면 설명이 줄잖아요. 그래서 뭐 AI가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잘 우리가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겠죠. 너무 믿지 말아라. 그럼요.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정말 계속 질문을 하고 원인을 질문을 해야 찾아야 돼. 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게 자기 혼자서 질문을 하고 혼자 답을 얻으려고 하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될까요? 절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저 역시 부족해서 끊임없이 연대하고 협업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노는 것도 좋지만 또 타인과 있을 수도 있고 전 몸을 보면서 그걸 배웠다니까요. 간은 간대로 자기 일을 하지만 간이 폐하고 연대하고 심장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나라는 유기체를 완성시켜요. 혼자 내 세계를 구축하면서 또 연대하는 거예요. 저 오늘 지금 연대하러 나왔잖아요. 소통하고 이러면서 세계를 확장시키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느낌. 그럼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그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루에도 약을 여러 개 드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릴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어디 써놔야 되나요? 약국에다가 조제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스탬프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집에다가 본인이 날짜 적어가지고 딱 해놓는 것도 괜찮고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도 괜찮고 꼭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하는 약은 알람을 맞추는 것도 괜찮고 소분하는 작은 박스 같은 거 그런 걸 구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약은요 원래 용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렇게 다 까서 조제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은박에다가 포장하고 호일 포장하고 막 그럴 때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원래 나온 대로 드리고 싶어 해요. 빛도 중요해요. 온도도 중요하고 습기도 중요하고 세균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 섞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해주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다 원포장으로 다 2, 3일분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한 달분씩, 2달분씩은 가급적이면 통으로 드리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좀 약을 멀리 하면서 건강을 좀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돼요. 미리미리.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여기 아파서 죽겠어요. 이 말 할 때 딱 브레이크 걸어요. 이 몸을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다. 아하. 당신이 몸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 절대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고맙다.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맙다. 몸의 목적은 생존이고요. 삶 아니면 죽음밖에 없어요. 내 몸은 아픈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나라는 자아가 아프다라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나의 뇌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밸브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고 아프다라고 하는 건 통증인데요. 통증조차도 이 면역세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통증이 없으면은 계속 달리다가 멈춰버릴걸요. 통증 없는 병이 더 무서워요. 심장마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존중하고 몸을 믿어주고 그리고 약은 도구라는 거. 내 몸을 제가 자동차에 비유는 많이 하지만 결코 몸은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자동차 막 험하게 쓰고 정비소에 탁 갖다 주고 견적 얼마예요? 이거나 몸을 막 아무거나 먹고 막 하고 쓰고 병원 가서 고쳐주세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병원에서 다 못 고쳐요. 몸이 그렇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고쳤으면 병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의사는 왜 이렇게 많고? 못 고치니까 그렇게 의사도 많고 병원도 많고 더 세분화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더 작게 보면 고칠까? 근데 아무리 작게 봐도 못 고쳐요. 더 복잡하고 더 약만 늘어나고. 절대 약은 도구다. 약은 급한 불만 끄는 도구고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궁금하면 질문해라. 네.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감사하죠.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약사님은 무슨 약을 지금 드실까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의약품은 일단 하나도 안 먹고요. 영양제는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5개 이상? 더 먹을 것 같아요. 이야. 그럼 요건 또 같이 한번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봐야겠는데요. 좋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신영일의 톡 한 상. 오늘은요, 필요한 약을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우리 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